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유럽 관료가 직접 겪은 그리고 뒤늦게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에릭 슐츠라는 독일 출신의 유럽 군사정책 자문관입니다. 그는 폴란드 정부의 방산 수입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국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그가 결국에는 자신의 직책을 버리고 한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야기.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릭 슐츠의 직접 증언을 통해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21세기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2023년 가을, 폴란드 바르샤바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단순히 돈 주고 물건 사는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릭 슐츠가 폴란드에 도착한 것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군사정책 자문관으로서 폴란드 정부의 대규모 방산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이미 폴란드는 한국과 중요한 계약들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FA-50 경공격기 48대, K9 자주포 672문. 총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딜이었습니다. 첫 브리핑에서 폴란드 국방부 관료들의 분위기는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 국방차관이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기술이다. 한국인들이 만든 건 좋지만 결국 우리 방식으로 개량해야지. 동양 애들이 유럽 전술을 얼마나 알겠어. 그 말에 회의실의 다른 관료들이 웃었습니다. 에릭도 처음에는 그 웃음에 동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신흥 방산업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첫 실무회의가 열렸을 때의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폴란드 조달청장이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동양 기술자들, 우리 수준에 맞게 조정하면 돼. 기술만 받으면 끝이지 뭐. 그 순간 에릭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에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왠지 모를 꺼림칙함이 스쳤지만 그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판매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폴란드는 그것을 단순한 거래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3일 후 한국 기술진이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서구의 방산업체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많은 실전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나라에 수출했는지를 자랑하죠. 파워포인트는 화려하고 영상은 역동적이며 발표자들은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일단 규모부터 달랐어요. 다른 서구 업체들이 보통 대여섯 명의 영업팀을 보내는 것에 비해 한국은 15명의 기술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영업사원이 아닌 실제 개발자들과 현장 기술자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6개월 동안 폴란드어를 배워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리더인 김 박사가 폴란드어로 인사를 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폴란드의 안전을 위해 왔습니다. 함께 더 강한 방위력을 만들어 갑시다.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복잡한 기술 용어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에릭은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팀은 출발 전 6개월 동안이나 매일 2시간씩 폴란드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밤새워 번역한 자료들을 봤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 계약에서 제공되는 매뉴얼은 기본적인 운용법과 정비법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준비한 자료는 달랐어요. 정비 매뉴얼은 물론이고 운용 철학, 실전 대응 매뉴얼, 극한 상황 대처법, 심지어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용법이 아니었어요. 왜 이 부품이 이런 식으로 설계되었는지, 어떤 전술적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심지어 극한 상황에서의 임기응변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FA-50 정비에 대한 한 한국 기술자의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볼트 하나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볼트 하나가 조금이라도 헐거우면
조종사가 위험에 빠집니다. 고도 3만 피트에서 0.1초의 차이가 생명을 가릅니다. 우리는 그 0.1초를 위해 이 볼트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볼트의 재질, 나사산의 각도, 토크값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설명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포신의 재질부터 시작해서 장약의 특성, 포탄의 궤도 계산, 심지어 극한 추위나 더위에서의 성능 변화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 한국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는 단순히 멀리 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쏘는 것, 승무원이 안전한 것, 그리고 장시간 작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그때 폴란드 관료들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 이젠 독일과 통합해도 되겠네. 한국 기술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에릭은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우리는 할 말을 다 했다. 이제 선택은 당신들 몫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에릭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김 박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어요. 폴란드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가 대충 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에릭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폴란드 정부가 갑작스럽게 독일 기술진과의 비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한국으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들을 독일 기업들과 공유해서 더 효율적인 유럽형 통합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폴란드 국방차관이 독일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애들이 준 자료는 너무 복잡해. 우리 유럽 방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자. 어차피 핵심 기술은 다 받았으니까. 독일 기술진들도 동조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매뉴얼을 보면서 과도하게 복잡하다, 비효율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이 이 소식을 듣고 정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김 박사가 긴급 회의를 요청했어요.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동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철학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함부로 변경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측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샀잖아. 그럼 우리 맘이지. 당신들은 기술만 넘겨주면 돼.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을 본 에릭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깊은 체념 같은 거였어요. 마치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우리도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독일 기술진들이 투입되어 한국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복잡한 정비 절차를 단순화하고 부품 규격을 유럽 표준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한 줄짜리 공문이 왔습니다. 기술 지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그때만 해도 폴란드 관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기술은 다 받았으니까 상관없다는 반응이었죠. 에릭은 그때 한국팀이 폴란드를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뭔가 결정적인 것이 끝나버린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난 건 한국팀이 떠난 지 3주 후였습니다. FA-50 항공기의 보조장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독일 기술진이 더 효율적이라며 수정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원래 설계에서는 특정 센서의 점검을 3단계로 나누어서 했는데 독일 팀이 이를 1단계로 단순화한 거였어요. 다행히 훈련 중이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조종사가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조종사가 나중에 증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아찔해요. 이륙 후 5분 만에 보조장비 경고등이 켜졌고 엔진 출력이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경험 많은 조종사여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지만 신참 조종사였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두 번째 사고는 더 심각했습니다. K9 자주포 조립 라인에서 포신 정렬에 문제가 생겼어요. 독일 기술진들이 한국의 정밀한 조립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다며 간소화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원래 절차에서는 특정 볼트를 조일 때 3번에 나누어서 조이고 각 단계에서 5분간 대기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독일 팀은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에 조이도록 변경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시험 사격에서 포탄이 목표에서 200m나 벗어났어요. 실전이었다면 아군을 공격할 뻔한 상황이었죠.
더 심각한 것은 포신의 미세한 균열이 발견된 거였어요. 우리는 급히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술적 자문이라도 받아야 했거든요. 에릭이 직접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기술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떤 메일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팩스도, 심지어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 요청도 모두 무시되었어요. 한국은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폴란드 실무진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너무 무례했던 건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화날 만했나?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던 거 아닌가? 에릭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삐져서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문제가 시작된 거라는 것을. 세 번째 사고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FA-52대가 편대 비행 중에 통신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되었어요. 독일 팀이 더 진보된 유럽식 통신 모듈로 교체한 결과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수신호로만 의사소통해야 했고 한 대는 연료 부족으로 비상 착륙해야 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실전 상황이었다면 그때서야 폴란드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독일 기술진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스템의 복잡성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매뉴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어요. 독일 기술진들은 한국의 매뉴얼을 보면서 계속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지? 이 절차가 정말 필요한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시스템에는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과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K9 자주포의 정비 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매뉴얼에서는 특정 볼트를 조일 때 매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어요. 1차로 30% 토크로 조이고 5분 대기, 2차로 70% 토크로 조이고 5분 대기, 마지막으로 100% 토크로 조이고 10분 대기. 독일 기술진들은 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한 번에 100% 토크로 조이도록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가 포신 정렬 오류였어요. 나중에 한국 기술자에게 물어봤을 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5분, 10분 대기는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요. 금속의 응력 분산과 온도 변화를 고려한 과학적 절차였습니다. 특히 극한 상황에서 포신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핵심 과정이었던 거죠. 한국은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전쟁, 그리고 수많은 해외 파병을 통해 실전 데이터를 축적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실전에서는 위험한 수많은 사례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FA-50의 통신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원래 설계에서는 3중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주통신, 보조통신, 그리고 비상통신까지. 독일 팀은 이를 과도한 중복이라고 생각해서 주통신과 보조통신만 남겼어요. 하지만 한국이 3중 백업을 설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주통신과 보조통신이 동시에 마비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 폴란드 실무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부품 조합이 아니었어. 그 안에 뭔가 더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걸 다 망쳐버렸어. 에릭은 그때 한국 기술자들이 남기고 간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기술은 협력의 결과이지 수탈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닌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에릭은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판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철학을 함께 전수하려고 했던 거라는 것을. 그런데 폴란드는 그 철학은 무시하고 기술만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팀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폴란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 상황과 해결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FA-50 보조장비 오류, K9 포신 정렬 문제, 통신 시스템 다운. 모든 것이 정확히 예측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폴란드어로 되어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번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한국 애들 투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에릭이 그 보고서를 폴란드어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했을 때 번역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조언 같네요. 정말 간절하게 쓴 글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폴란드 정부가 뒤늦게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정비 중단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들은 기술 독점을 통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의 기술 인질극,
동양식 불공정 거래,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에릭은 그 기사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상급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압박했어요. 유럽연합의 체면 때문이었죠. 한국 측의 공식 답변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했어요. 신뢰 기반이 붕괴되어 협력이 어렵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박도 해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쏟아냈지만 한국 측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폴란드 정부의 공식 요청도 유럽연합 차원의 중재 제안도 심지어 나토의 개입 시도도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한국은 마치 폴란드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 소식이 유럽 각국에 퍼지자 반응이 갈렸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폴란드를 지지했지만 의외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북유럽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나라다 한국은. 우리가 그 신뢰를 깨뜨렸으니 당연한 결과 아닌가. 덴마크 장관도 동조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본 경험으로는 그들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다. 뭔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하는 나라들이 일제히 폴란드를 비판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방산 철학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 폴란드가 그 가치를 몰랐던 것 같다. 태국 공군 참모총장도 한국을 옹호했어요. 우리가 FA50을 도입할 때 한국 기술진들이 2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다. 단순히 기술 전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에릭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원칙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 사건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 거래에서도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기술 이전 조건이 엄격해졌고 파트너십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도 길어졌습니다. 어떤 서구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기술 독점주의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에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철학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6개월 후 폴란드 내부의 한 고위 관료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는 폴란드 의회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기술을 독일과 공유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유럽형 무기체계를 개발해서 제3국에 수출하려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문서로 된 증거들도 공개되었어요.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미 독일 기업들과 기술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한국 기술의 유럽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까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봤을 때 에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한국의 FA50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형 경공격기 개발, K9 자주포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유럽 자주포 개발, 한국 기술의 나토 표준화 방안, 제3국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 계획.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계획이 한국과 계약 체결 1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폴란드는 처음부터 한국을 속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에릭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용이 아닙니다. 국가적 배신 행위입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등 뒤에서 칼을 꽂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릭의 상급자들은 오히려 그를 질책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비즈니스다. 한국도 돈 받고 기술 준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든 우리 자유다. 에릭은 그날 밤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어요. 너 하나 떠나면 뭐가 바뀌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체념하고 살아. 하지만 에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기술을 판 게 아니었어.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없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어야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어. 에릭의 사직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 방산업계에 충격이 퍼졌어요. 그는 촉망받는 젊은 전문가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스페인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이탈리아는 한국의 함정 기술을 각각 자국 기업들과 공유할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탈취 계획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국 기술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려는 거대한 음모였던 거예요. 한국이 왜 그렇게 신중했는지 이제 이해됩니다. 한국은 이런 일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파트너십을 강조했던 거예요. 진정한 협력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유럽은 그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에릭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 봄, 그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대전 외곽의 방산단지를 방문했을 때 에릭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설 규모나 첨단 장비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해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FA50의 엔진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육안으로 봐도 완벽해 보이는 부품을 현미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에릭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장 0.1초, 누군가의 생명줄이거든요. 그 순간 에릭은 전율을 느꼈어요. 폴란드에서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철학이었어요.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견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립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매뉴얼에 없는 추가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에릭이 물어봤더니 작업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뉴얼은 최소 기준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포를 쓸 군인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에릭은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파는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책임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FA50 한 대 안에는 조종사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들어있었고 K9 한 대 안에는 승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철학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은 6개월 동안 폴란드어를 배웠던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배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그렇게 상세했던 거예요. 단순한 사용법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한 임원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릭에게 한국 방산업의 역사를 들려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총알 하나도 자체 생산할 수 없었어요. 모든 걸 외국에 의존해야 했죠. 하지만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터키, 태국, 16개국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 기억이 우리 방산업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철학이에요. 에릭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래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안전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FA50을 사는 나라의 조종사가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K9를 사는 나라의 군인들이 효과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한국의 목표였어요.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사진과 편지들을 보면서 에릭은 울컥했어요. 70년 전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군인들의 모습에서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돕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한 참전 용사의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유를 위해서. 에릭은 그 편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한국이 하는 일도 똑같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반면 유럽은 어땠나요? 에릭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어요. 유럽은 기술적 우위를 통해 다른 나라들을 종속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진정한 협력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를 시도했다는 것을. 폴란드 사건은 그런 유럽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에릭은 한국 방산업체의 한 임원과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폴란드 사건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손실도 크셨을 텐데. 한국 임원의 답변은 에릭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화낼 시간에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게 나아요. 우리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파트너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사실 폴란드 사건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었어요. 진짜 파트너와 가짜 파트너를 구별하는 기준이 생겼거든요.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누군가가 안전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때 에릭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국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나누면서 파트너 국가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반면 유럽은 기술을 독점하면서 종속관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철학은 실제 결과로도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한 국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놀라워요. 싱가포르 한국과 협력한 후 우리 공군력이 3배 이상 향상되었다. 태국 FA-50 도입 후 조종사들의 안전사고가 90% 줄어들었다. 페루 KT-1 도입 후 조종사 훈련 효율성이 5배 향상되었다. 모든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진정성 때문이었어요. 반면 폴란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에릭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폴란드 상황을 확인해봤어요.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FA-50은 가동률이 60%에 불과했고 K군은 정확도 문제로 실전 배치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독일 기술진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언제 또 시스템이 오작동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전투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뒤늦게 한국에 다시 손을 내밀려고 했습니다. 2024년 여름,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 지원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기술 협력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협력 기반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폴란드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른 유럽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원래 한국과 협력했다면 들지 않았을 비용들이었죠. 더 심각한 것은 폴란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거였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뒤통수 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폴란드와의 협력을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에릭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문명국이라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과 비교하면 유럽의 행태는 19세기 제국주의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에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유럽 각국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한국이 보여줬거든요. 상대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특히 힘의 우위에 있을 때는 더욱 어렵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방산 강국이 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도덕적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에릭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었습니다. 아시아의 신흥방산업체 정도로 생각했죠.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경험과 철학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우리가 여전히 19세기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은 이미 21세기적 협력 모델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훔쳤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따라가지 못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를 우리가 배신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제 우리가 변할 차례다. 여러분, 이것이 에릭 슐츠가 직접 겪고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한 유럽 관료가 한국을 통해 깨달은 진실, 진짜 강국이 무엇인지,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훔쳤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따라가지 못했다. 에릭 슐츠의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복사할 수 없는 것. 바로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상생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이 말이 계속 귀에 맴돕니다. 이것이 한국이 진짜 강국인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한 유럽 관료의 고백을 마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숨겨진 저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한국의 방산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릭 슐츠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